며칠 전 현대차에서 공개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 보셨나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걷고 관절이 360도 움직이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영상 속 로봇은 바로 현대차가 소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기술이 미쳤다 라며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이 이 로봇에 감탄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틀라스가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한국식 자본 철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차에서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이 진짜 무서운 이유라는 한국식 자본 철학. 왜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소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원래 MIT에서 출발한 연구 조직이었습니다. 군사용 로봇과 재난구조 로봇처럼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영역을 대신하는 기술을 만들던 곳이었죠. 사실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처음부터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미 국방부와 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고, 로봇이 걷고 뛰고 심지어 험지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를 수차례 경악시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압도적이었지만 도무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 한 대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고, 구조는 복잡했으며 유지비 역시 일반적인 상업용으로 쓰기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래를 만드는 회사라는 찬사를 받는 동시에 현실에서는 수익 모델이 없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첫 번째 주인이 된 곳이 구글이었는데요. 당시 구글은 우리가 미래 기술 다 먹겠다며 자율주행, 드론, 로봇까지 미래 기술을 전부 선점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었고, 그런 구글에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신들의 전략을 상징하는 회사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본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빠른 확장과 빠른 수익에 최적화된 조직이었지만 로봇 산업은 그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로봇 산업은 코드 수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직접 바꿔야 하고, 실험 중에 부서지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며 사람의 손이 끊임없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결국 구글은 이 속도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다시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나타난 다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인이 바로 소프트뱅크였습니다. 로봇이 인류의 미래다라고 외치던 소프트뱅크에서는 원대한 비전도 있었고 쏟아부을 자본도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소프트뱅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가정용이나 서비스용 로봇, 즉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로봇을 원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람 대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던 회사였던 것입니다. 수익 모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시간만 흘러갔는데요. 이 시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술적으로는 최고지만 기업으로서는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연구소로는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자리를 못 찾은 회사가 된 것이죠.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며 기다리기보다는 포기하는 쪽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같은 상황이었던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글로벌 자본에 의해 사라져왔는데요. 하지만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차가 처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자동차 회사가 무슨 로봇 회사를 사? 본업도 아닌데 왜 저런 데 돈을 쓰지? 사실 이런 반응이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구글과 소프트뱅크를 거치며 실패에 가까운 평가를 받던 회사였고, 당시만 해도 로봇이 자동차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내부에서는 이 인수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비자용 로봇 회사나 전시용 기술이나 미래 쇼케이스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이 회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공장이었죠. 사람이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라인,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작업,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들을 생각한 겁니다. 현대차에게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제조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계산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된다. 하지만 공장에서 쓸 수 있다.
물류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맡길 수 있다. 즉 얼마에 팔고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바로 수익을 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단기간에 결과를 보여달라고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제조업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차는 로봇들을 무대가 아니라 공장에 적용시켜 활용해오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돈 안 되는 신기한 로봇 회사가 아니라 쓰임새를 가진 기술 회사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공개에 큰 환호를 받은 신세대 로봇 아틀라스 역시 몇 년 안에 공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죠. 글로벌 자본이 포기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살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적자나는 기술을 끝까지 살려두는 한국식 제조자본, 한국식 자본 철학이라는 말이 생겨나는데요. 하지만 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인수해서 한국식 방식 덕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인 CEO가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한 말에 그 답이 들어있는데요. 현대차는 단기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제조업을 아는 회사라서 장기 관점에서 본다. 실제로 해외 로봇 엔지니어들, 기술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평가들도 비슷한데요. 이제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갈 길이 보인다. 이전 주인들은 방향이 없었지만 현대차는 공장에서 쓸 생각을 한다. 이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봇 기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줄 기업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봇 기술은 지금의 AI보다 훨씬 느린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고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고 사람이 직접 써보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른바 시간을 태우는 산업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수익성에 민감한 대부분의 글로벌 자본은 이걸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 돈 되냐? 이번 분기 실적은 주가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로봇 회사는 문을 닫는 절차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요구나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나더라도 로봇이 제조업의 미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계속 투자했고 해외 전문가들은 적자 나는 기술을 끝까지 살려두는 이 방식을 한국식 제조자본 철학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사실 현대차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현대자동차 역시 로봇 산업과 비슷하게 성장해온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현대차가 나왔을 땐 일본을 못 따라간다, 미국을 못 이긴다며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을 독하게 버텼고 결국 글로벌 자동차로 인정받고 있죠. 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대차는 인내한다는 표현, 이건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들에게는 정말 생소하고 이례적인 경외심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 화제가 된 아틀라스가 탄생했는데요. 전문가들도 예전엔 와 대단하네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AI 성능 향상이 아니라 운용 철학의 변화입니다. 이 로봇이 무서운 이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단 하나의 차이,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을 자본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그 자본이 지금까지 가장 오래 버텨온 방식의 자본, 한국식 제조 자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에게 팁을 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정말 꼭 팁을 주고 싶다면 달러가 아닌 한국의 원화를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내놓던 해외의 팁 문화는 어느덧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인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했음에도 팁을 내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계산서에 이미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추가 팁을 요구하다가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They'll have an automatic gratuity included in the price, and then they'll have a line for an optional tip. But a tip and a gratuity are exactly the same thing. 또 소비 가격의 10% 정도이던 팁은 어느새 15%에서 30%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종업원의 임금을 손님 팁으로 대신하는 업소가 많아졌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줬던 초기의 팁은 이제 의무적으로 무조건 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팁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른다는 의미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그런데 이처럼 해외에서 논란의 중심인 팁 문화가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외신에서도 팁 문화가 한국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다룰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에게 팁을 주었을 때 겪었던 황당했던 경험과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공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 택시가 결제 목록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팁 항목을 추가하는가 하면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서 계산대에 팁박스를 올려두는 등 한국 사회에도 팁 문화가 나타나고 있어 업체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팁을 도입하면 의도는 좋지만 점점 팁 요구를 당연시하게 되고, 이에 팁 지불을 거부하면 무례하게 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팁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은 가격표에 팁 같은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팁박스만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주나 점원이 최종 가격과는 별도로 팁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에서 나타난 팁과 그 논란은 여러 외신에서도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본 한 외국 네티즌은 팁은 한번 도입되면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며 한국에 관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팁 문화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팁을 요구합니다. 내가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 창구에 차를 세우면 팁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비사가 내 차를 수리하는데 왜 팁을 지불해야 합니까? 미국에서는 누구나 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하지 마세요. 후회할 것입니다. 사실 팁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하인들이 당연하게 팁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꼬장을 부리는 것이 당연시되어 하인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느낀 귀족들이 자신의 저택에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자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팁 문화를 없애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팁 폐지에 반발한 하인들과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영국의 팁 문화는 사라지지 못한 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에게 팁을 줬다가 겪은 황당한 일과 한국인들의 반응이 공유되어 화제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해외 여행사 중에는 한국인에게 팁을 주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팁을 주는 행위는 무례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팁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고 받는 사람에게 모욕적이라고 말합니다. 팁을 주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무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심각한 당혹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팁을 주는 대신 호스트에게 정중하게 감사해야 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나 존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꼭 팁을 주고 싶다면 달러가 아닌 한국의 화폐를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국에서 팁을 줬다가 한국인의 반응에 당황해버린 외국인들이 공유한 경험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준 아주머니가 일을 너무 잘해서 3만 원을 팁으로 줬는데 그녀는 조용히 돈을 주머니에 넣었고 꽤 비참해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습관적으로 팁을 남겼는데 직원이 거리까지 쫓아나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직원을 모욕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라 한국이 팁 국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닭을 먹고 팁으로 5,000원을 두고 집에 갔죠. 하지만 약 3개월 만에 팁으로 낸 돈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주인이 내가 돈을 잊어버렸었다며 5,000원을 다시 돌려줬어요. 알고 보니 팁을 주는 나라가 아니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남겨두고 온 팁은 서양의 엉뚱한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팁 문화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한국에 어리석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국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사에게 팁에 관한 질문을 했더니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팁 주면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놔뒀어요. 내가 한국에서 팁을 주는 유일한 때는 택시를 이용할 때인데 운전기사에게 거스름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 팁을 주는 것은 분명히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은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고 돈도 충분히 벌지 못하니 부자인 내가 당신에게 돈을 던져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서구적 개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팁을 주지만 현금으로 10,000원만 줍니다. 한국인들은 실제로 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팁을 못 주는 날에도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팁을 주면 커피를 사서 직원들끼리 나눠 먹는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가끔 머리 다듬는 동안 오히려 나에게 점심이나 커피를 사주신 적도 있습니다. 독일 언론 DW에서는 팁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평론가들은 팁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급이 충분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팁을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자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점에서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팁이 근로자 착취를 뜻하는 갑질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는 누군가가 공정한 하루 일과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팁이 일반화되면 수입이 변동되면서 공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지난 8월 한국 긴급 구호대가 탑승한 비행기에 깜짝 방문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악의 화재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캐나다 산불 당시에 우리 한국의 긴급 구호대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구 반대편인 캐나다까지 날아가 산불 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way from your families for these past weeks, for coming over to this other side of the world to be there to help our communities and our people. We will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불 진화를 마친 한국 긴급 구호대가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했던 행동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캐나다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랑은 관계없는 행동이었지만 많은 캐나다인들을 감동시킨 것이죠.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의 마을 주민들과 어린 소녀가 보답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중 3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는 올해 5월 초 한국 면적보다 더 큰 사상 최악의 화재를 겪게 되었는데요. 3,000번이 넘는 낙뢰로 인해 300여 곳이 넘는 산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4개월이 지난 9월까지도 꺼지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산불까지 옮겨붙어 캐나다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한 해 전 세계 배출량의 25%를 넘겼을 정도였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 당시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겠다는 듯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긴급보호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렇게 소방청, 산림청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151명은 캐나다로 날아가 퀘벡주 르벨쉬르퀘비용 지역에서 미 구호대와 함께 한 달여간 진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산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림 지역이 많다 보니 온갖 곤충들이 서식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실제 현장 의료 지원 1,400건 가운데 70% 정도가 벌레 물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블랙플라이란 흡혈파리는 방충망이나 옷을 뚫고 들어가 물기도 해서 우리 구호대원들 역시 블랙플라이의 공격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가 속출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구호대는 한 달여간 하루에 12시간씩 화재 진압에 앞장섰고 27개소의 핫스팟 진화, 3km 방화선 구축, 115km 화점 수색 등 총진화율 94%에 기여해 캐나다 국민과 지도층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구호대가 캐나다에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바로 한국 구호대가 캐나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번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체력 단련 겸 인근 마을에 조깅을 나간 한국 구호대원 4명이 근처 대형마트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걸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해 박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구호대원들은 근무 시간도 아니었지만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마트에 들어선 구호대원들은 빠르게 불을 끄기 시작했고 화재의 원인인 불이 붙은 청소기를 밖으로 꺼내 완전히 화재를 진압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순식간에 이뤄져 캐나다 소방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죠. 하마터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낸 만큼 현지 소방대원들은 한국 구호대원들의 최고의 소방관이라는 찬사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한편 무엇보다 뒤늦게 화제가 된 한국 구호대의 행동은 한국 구호대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캐나다에 위치한 한국전 전쟁 기념비를 찾아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헌화와 묵념을 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UN 참전국 중 전체 세 번째 규모인 26,000여 명을 파병한 나라인 만큼 우리나라 구호대원들이 6.25 전쟁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희생을 기린 것이었죠. We remember Canada sent 26,000 troops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o defend the freedom and democracy of Korea. And you paid a heavy price. And we Koreans never forget your sacrifice. 이 사실을 안 캐나다인들은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화재 진압을 위해 멀리서 도와주러 온 한국인들이 전쟁 기념비를 찾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워. 화재로 힘든 와중에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만큼 캐나다 주민들이 직접 한국 구호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화재 진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한국 구호팀이 장비를 회수하러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우릴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끊임없이 전해오기도 했고, 한국 구호대원들이 휴가를 얻어 발도흐에 방문했을 때는 발도흐 시청에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한국 구호대원들의 지역 방문 사실을 알리고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한국 구조팀이 보일 때마다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직접 만든 빵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특히 엘레나라는 어린 소녀는 한글로 쓴 감사 손편지를 들고 직접 찾아와 한국 구호대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구호대에 감사 인사를 전한 이들 중에는 미국의 구호팀 대장도 있었는데요. 그는 심지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태극기 문신을 새겨 사진을 보내오기까지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 구호팀의 리더인 건어 대장인데요. 건어 대장은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마침 간호사 자격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춰 메디컬 트럭을 운영하던 한국 대원들이 건어 대장에게 응급의료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건어 대장은 구급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한국 대원들의 폭넓은 업무 영역과 전문성에 감탄했죠. 다음날 작전 지역에서 한국 구호팀을 만나게 된 건어 대장은 삐뚤삐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글로 쓴 감사 편지를 전해왔는데요. 편지에 쓴 영원한 형제라는 말처럼 건어 대장은 귀국하기 전에도 한국 캠프를 찾았고 미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손등에 태극기 문신을 새긴 사진을 보내와 한국 구호대원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대원과 쌓은 팀워크와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문신을 새겼다는 것이었죠. 올해가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인 만큼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캐나다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구호대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고 한국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 나조차도 큰 관심이 없고 기억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 사려가 깊은 것 같아. 먼 나라까지 와서 본인의 안전을 뒤로하고 화재를 진압해준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한국 구호대원들의 축복이 있기를. 6.25 참전국이었던 튀르키예가 얼마 전 대지진을 겪을 때 한국 구호대가 파견되었고 마찬가지로 6.25 참전국인 캐나다가 이번에 유례없는 화재를 겪을 때도 한국 구호대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나라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되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 캐나다까지 가서 화재를 진압한 구호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